코비드19 시대에 어떤 필수 인력으로서의 의미가 있을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송시간과 한인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필요 불가피한 대기사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으로 발표하겠고요. 먼저 토론입니다. 다음. 예. 먼저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선근무 예비역이란 병력법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선박지원법과 비상대기자원관리법,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 경제에 기여한 물자와 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소집되어 승선 근무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또 관련해서는 승선근무 예비역의 편입과 공모에 관한 내용들이 병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현안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대체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폐지하려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도 2026년 졸업생부터 현재 1000명으로 되어 있는 이 제도상의 예비역 수가 80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선근무 예비역이라는 이런 명칭에서 오는 오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예비역이 아닌 현역의 개념이지만 예비역이라는 이런 명칭을 통해서 올 수 있는 혼란이 좀 초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체 복무 제도와의 형평성 제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상의 그런 다른 대체 복무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는 결국은 학교의 지원이라든지 졸업하고 나서의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받는 어떤 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마 향후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승선근무 예비역의 국가안보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는 이런 예비역을 제4군으로 양성 예비함으로써 평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소하고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시에는 국가 안보를 부담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사변 또는 이런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는 육해 공군의 어느 정규군도 지금 승선근무 예비역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해운의 물류 이송에 대한 임무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법 전시 특례 조항을 보면 전시나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승선근무 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에서 40세 이하인 사람은 예비역 장교 또는 도사관의 경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필요 인원에 대해서 잠깐 보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에 필수 지정 및 동원 선박 975척을 운항하기 위해서 매년 편입되어야 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인원은 최소 1,300명 이상인 것으로 이전 연구보고서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해양력의 양대축을 우리가 뽑아보자면 해군력을 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배운력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상면이 닫아 있고 실질적으로 육상의 어떤 이송을 통한 물류가 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해운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 제도를 통해서 필수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비상사태 시 군수물자 보급과 병력 수송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경험한 예로서는 6.25 전쟁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수송된 물자 중에 95%가 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1, 2차 세계대전, 포클랜드 전쟁, 걸프전 등 이런 주요한 전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런 민간 선박들이 실제로 많은 경창선 보급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유보트가 미국의 어떤 수송선, 영국으로 가는 수송선들을 이제 침몰시킴으로 해서 많은 생명과 물자의 수송 타격을 입혔었고요. 이와 관련된 최근에 또 영화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베트남 전쟁 중에도 전쟁 물자가 해상으로 수송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65%에 달하는 이런 물자를 상선을 통해서 수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 영국과 아르헨티나 육유권 분쟁으로 발생한 포클랜드 전쟁 시에도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어떤 근거는 아르헨티나 본토에서 포클랜드까지 이송된 이런 전략 물자를 영국이 해상 차단을 함으로써 실제로 승리를 거두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에 발발한 걸프 전쟁 시에도 미국이 대규모의 이런 병력을 원거리까지 신속하게 투입하고 병상 능력을 확보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승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당시에 흥남철수권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어떤 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에 의해서 수송되었지만 일부 또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십니다. 민간 선박 중에 이제 메러디스 빅토리고라는 이 선박이 실제 군 수물자를 이송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군 수물자를 버리고 이제 많은 인원들을 태워서 피난시킨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결국은 민간 선박이었다는 부분을 저희 지금 학교에서는 조금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러한 그 필수 핵 인력들은 대체가 불가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4군이라는 개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실제 저희 개념에서는 놓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육해공 어느 최근의 군대에서도 예에서도 지킬 수 없는 국가 필수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그 과거에 뭐 지하철 파업한다든지 했을 때 실제 군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그 부분을 커버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이런 해양 물류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대체가 될 수 없는 그런 대체했던 그런 사례가 없고요. 대체가 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수성구 예비역의 법적 지위 확립과 관련해서 국가안보적 역할을 위한 보완상으로서 이런 예비역의 법적 지위 확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비역이라는 명칭에서 기인하는 제도에 대한 오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성구 예비역이라는 명칭을 현역의 어떤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여기는 예를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답은 아니고요. 행정부 현역, 중무 사관 이런 것들 이거는 좀 논의를 통해서 명칭 변경도 저희 업계와 관과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요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병력법의 어떤 내용들을 앞에 병력법상의 어떤 특정 규정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군사 공부를 하는 현역으로 유사시 전투에 투입되는 잠재적 전투 병력으로 규정하고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의 합의에 따른 인력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와 서로 저희 학계와 같이 산업계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승구 예비역의 동원 계획에 대한 심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병력법 80전 전시통에 따르면은 동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에서. 하지만 병력 동원 전시 근로 소집 규정에 따르면 승승구 예비역에 대한 동원 집행 계획서라든지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국가안보 선박을 운영하고 선박 동원되는 세계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동원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승선동 예비역을 동원해서 병적 편입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활용 계획 등과 같은 이런 이행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승선공 예비역을 통해서 병력 의무를 종료한 이후에
이 예비역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 규정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적 처리 문제인데요. 현재 그 승선국 예비역은 기초군사 훈련 이후에 해군 2등병으로 제대를 하게 돼서 만약에 전시 상황에 동원이 되게 되면 이제 2등병 출신이 자기보다 상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휘하는 그런 약간 지휘체계상의 모순도 발생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게 하는 좋겠지만 온다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2등병에 대한 어떤 계급에 대한 부분들도 상향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는 우리 학교 차원에서 안보교육이라든지 군사개론과 같은 이런 군사와 관련된 이론 수업과 필요시 특별한 군사 훈련을 이수를 해서 나중에 계급도 조금 올리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인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직접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인데 특히 국방부와의 어떤 그런 협력 강화가 많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다양한 훈련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 국방부에서 물자를 수송하는 어떤 민간 선박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재한 상황이고 실제로 훈련을 할 때도 국방부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경우들이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로 해양경찰이라든지 유에스코스트가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고 훈련을 보면 민간을 반드시 참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구조훈련 같은 경우에는 대형 여객선을 참여를 시켜서 여객선의 어떤 구조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좀 유사한 형태로 밖에서 본다면 국방부에서 하는 훈련 중에 병철이나 물자 보급과 관련된 어떤 훈련을 한다면 민간 선박을 포함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하고 또 실제 한 거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해보는 그런 걸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상으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승승국 예비역은 평화 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전시 사전 국가 비상 시에는 국가 안보를 부담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육해공 어느 최정예 군에 의해서도 배치될 수 없는 그런 국가 필수 요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국가 안보와 해운력이 기초가 되는 해운인력은 양성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한번 교육기간이 무너지면 복원하기 힘든 그런 특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대기사가 아닌 국가의 존립을 위한 국가의 사람으로서의 국가 계획의 한 부분으로